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휴대폰도, 우산도요. 그런데 사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15일 새벽, 남해고속도로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2건의 충돌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도로 위에는 파편과 경광등 불빛이 뒤섞여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금 이상한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갓길에 멈춰 선 연두색 모닝한데 문을 열자 조수석에는 우산과 신발, 휴대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처럼 정돈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운전석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갑자기 끊겨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지요. 차량 등록증의 이름은 박은선, 35살. 그날은 부산으로 향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핸들 옆에 걸린 작은 방향제, 뒷좌석에 놓인 쇼핑백, 충격으로 작동이 멈춘 블랙박스, 그리고 그대로 놓인 지갑까지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휴대폰도 챙기지 않은 채 비 내리던 고속도로에서 사라진 한 사람. 그 새벽 박은선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9월 15일 새벽 2시 47분, 남해고속도로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틈 없이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와이퍼는 온 힘을 다해 움직였지만 앞을 가리는 빗줄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자연스레 속도를 줄였고 도로 위에는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BMW 520T 한 대가 수막 현상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운전자는 정민호, 38살. 부산에서 새벽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던 길이었죠. 조수석에는 회사 동료 정수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둘은 다음 날 아침 회의를 대비해 밤길을 서둘러 달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정수연이 조심스레 말하자 정민호는 와이퍼 속도를 더 높이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핸들이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체는 통제력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BMW는 회전하듯 미끄러지다가 가드레일을 스칠 듯 부딪힌 끝에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좀 놀랐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람과 긴장이 서려 있었지요. 정민호는 깊게 숨을 고르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은 잔잔한 소리로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는 젖은 차체를 살피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9년 당시 그의 손에는 작은 폴더형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요. 네, 남해고속도로 하행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졌습니다. 통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견인차를 보내겠다 했고 두 사람은 차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빗길, 감속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에는 사고 직후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7분 뒤였습니다. 불과 200m 뒤에서 또 하나의 차량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두색 모닝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박은선, 35살. 그녀는 새벽 일찍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쇼핑백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작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지요. 박은선은 평소 야간 운전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지요. 속도는 시속 70km. 충분히 느린 속도였지만 거센 빗줄기 속에서는 그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비상등을 켠 정민호의 BMW가 보였습니다. 박은선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을 머금은 도로는 이미 제 기능을 잃고 있었지요. 모닝은 옆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민호는 백미러로
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고네. 그는 망설임 없이 비를 맞으며 박은선의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자 박은선은 조심스레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요. 정민호는 차량 뒤쪽을 살펴보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박은선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안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요. 저도 견인차 기다리는 중이라 같이 기다릴래요? 짧은 망설임 끝에 박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돌아갔고 도로 위에는 다시 조용한 빗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4분.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깜빡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정민호와 정수연은 차 안에서 일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은선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을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새벽 3시 12분. 첫 번째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사와의 짧은 대화 후 BMW는 견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민호와 정수연은 견인차에 올라타며 박은선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견인차의 붉은 경광등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스쳤습니다. 견인차가 떠나고 도로 위에는 박은선만 남았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정적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박은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고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갔습니다. 비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 소리는 여전히 거칠게 물을 갈랐습니다. 이날 새벽 남해고속도로 위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달리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한 사람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고 한 사람은 동료와 함께 다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박은선은 그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지요. 비 내리던 그 새벽, 서로 스치고 지나간 두 개의 운명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9월 15일 오전 9시, 남해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고속도로 순찰대는 갓길에 멈춰 선 낯선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연두색 모닝이었습니다. 비상등은 꺼져 있었고 차는 밤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조용히 서 있었지요. 순찰대원은 차 주변을 천천히 돌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뒷범퍼에는 가볍게 긁힌 흔적이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건가? 대원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며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낯선 정적이 펼쳐졌습니다. 조수석 위에는 우산, 신발, 휴대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돈된 풍경이었지요. 뒷좌석에도 쇼핑백과 작은 캐리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갑까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한데요. 대원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는 휴게소도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태워갔다고 보기엔 신발까지 두고 갈 이유가 없었지요. 그때 그의 시선이 조수석 유리로 향했습니다. 유리 한가운데 작은 원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로 강하게 부딪힌 듯한 자국이었지요. 대원은 인스팅적으로 몸을 숙여 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균열 틈 사이에는 잘 마르지 않은 핏자국과 현미경처럼 보아야 할 작은 조직 같은 이물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혈흔인가? 순찰대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고
차량은 견인되어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에 적힌 이름은 박은선.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5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봐요. 경찰은 박은선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님이 어젯밤 부산 가신다고 하셨나요? 내 친구 만나러 간다 했어요. 근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는데 따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선이는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연락이 닿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통화를 마친 경찰은 즉시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9년 당시에도 기지국 기반 위치 추적은 가능했지만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고 박은선의 폴더폰에는 GPS 기능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어젯밤 10시 34분. 상대는 부산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 역시 경찰 연락을 받자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좀 걱정했어요.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유리의 흔적만은 강하게 눈길을 끌었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9월 16일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는 보고서를 펼친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수현. 조수석 유리에서 채취된 혈흔은 박은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DNA는 전혀 다른 사람, 정수현 31세,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신원을 조회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수현은 전날 새벽 사고 당시 BMW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BMW 사고 차량 동승자, 이름이 정수현이네. 형사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현 씨, 9월 15일 새벽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연두색 모닝 차량에 탄 적 있으세요? 예? 모닝요? 아니요. 제 차가 아니잖아요. 그쪽 혈흔이 그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수석 유리에서요. 전화기 너머로 길고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요? 그럴 리가요. 전 민호 형 차에서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정말입니까? 예, 진짜예요. 견인차 올 때까지도 계속 차 안에 있었어요. 정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정민호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의 균열, 충격 자국, 혈흔, 피부 조직.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머리가 유리와 부딪힌 충격입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또한 그를 봤으며 부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형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247 BMW 수막 현상 사고 발생, 254 박은선 모닝 미끄러짐, 312 견인차 도착, BMW 먼저 이동, 330 박은선 혼자 남겨짐, 343km 떨어진 지점에서 맨발의 여자 목격, 900 모닝 차량 발견, 혈흔은 정수연 것, 10분 만에 3km 맨발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태워줬다면? 하지만 목격자는 혼자 걸었다고 했습니다. 정수연의 혈흔은 어떻게 모닝 유리에 남았을까? 두 차량은 접촉하지 않았고 정민호와 정수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건가? 형사는 무거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연 씨, 당신은 정말 그날 밤 단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나요? 그의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균열이 남은 조수석 유리만이 침묵 속에서 진실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두 개의 사고와 두 개의 시간은 유리 한 조각 위에서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겹침 속에서 박은선은 깊은 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모든 의문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2009년 9월 17일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정수연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정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형사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레 그를 관찰했습니다. 31살,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차분한 말투,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지요. 그날 새벽 9월 15일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수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 피가 그 차에 있었다는 게요. 저는 정말 그 차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형사는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그날 밤을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정수연은 숨을 고르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새벽에 출발했어요. 정민호 형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비가 점점 세졌고 저도 피곤해서 잠깐 졸기도 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 상황이 기억나나요? 네. 와이퍼가 계속 빨리 움직였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 갑자기 차가 휙 미끄러졌어요. 몸이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났고 가드레일 긁히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렸어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했지요. 그때 머리를 부딪힌 기억은 없나요? 없어요. 안전벨트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충격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어요. 정말 다친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사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사고 직후엔요? 차에서 내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차 안에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형이 다 확인했거든요. 연두색 모닝은 봤나요? 글쎄요, 불빛이 비치는 건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정말 어두웠거든요. 그 차 운전자를 본 적은요? 아니요. 전 계속 차 안에 있었으니까요. 형사는 잠시 눈을 감고 정리했습니다. 정수연은 일관되게 차에서 내린 적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확했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피가 박은선 씨의 차량 조수석 유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비어있는 시간이 있나요? 정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없는 건 아닌데 사고 나고 나서 좀 멍해졌어요. 10분, 15분, 그 정도는 정확히 기억이 흐릿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기억은 없어요. 그러면 잠깐 졸았을 가능성은요? 정수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이 맑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분명 느꼈을 텐데. 그런 기억은 없어요. 형사는 조수석의 유리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쳤습니다. 이 균열 보이죠? 머리로 강하게 부딪혀야 생기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혈흔입니다.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대로라면 전부 당신 피입니다. 정수연은 사진을 바라보다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제 피 맞나요? 맞습니다. 정수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이. 형사는 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 같은 시각 형사는 정민호와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민호 씨, 그날 밤에 차에서 얼마나 오래 밖에 나가 계셨어요? 10분 정도요. 차 뒤쪽이랑 옆쪽, 사고 난 부분 확인하느라 조금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정수연 씨는 혼자 있었나요? 네. 비도 오고 수연이는 계속 차 안에 있었어요. 혹시 수연 씨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돌아갔을 때도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박은선 씨와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죠? 네. 괜찮으시냐고 묻고 차 상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형사는 통화를 마친 뒤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가 차에서 나가 있던 10분, 정수연의 공백 시간 10분,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유리에 박힌 혈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란 것은 종종 스스로 지워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충격과 공포가 마음을 잠식했을 때, 기억은 틀어지고, 흐려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이 지워졌다고 해서 그날 밤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수연의 기억이 비워낸 공간 어딘가에 그날의 진실은 조용히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순간마다 형사는 더 깊은 어둠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창밖에 다시 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새벽 모든 것이 젖어버렸던 순간을 다시 불러들이듯이요. 기억이 사라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형사의 조용한 독백은 텅 빈 카페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져 갔습니다. 2009년 9월 18일, 경찰은 그날 새벽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을 찾았습니다. 견인차 기사 김태준, 42살, 남해고속도로에서 정민호의 BMW를 견인했던 인물이었지요. 경찰의 연락을 받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었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자 그는 마지못해 시간을 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업복 차림의 김태준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표정이었지요. 형사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와야죠. 형사는 노트를 펼치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견인하셨죠? 네. 사고 현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도착 시간 기억나십니까? 새벽 3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쯤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BMW 한 대가 비상등 켜고 서 있었고요. 조금 뒤쪽에 연두색 모닝 한 대가 또 있었습니다. 형사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모닝 운전자를 보셨나요? 네. 차 안에 앉아있던 여자분이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발머리에 얼굴이 좀 굳어 있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말은 걸어보셨습니까? 김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BMW 견인하러 간 거였으니까 다른 차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메모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BMW 견인 작업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모닝은 계속 제자리였고 그 여자도 그대로 차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그제야 부드럽게 말했다. 김태준 씨, 혹시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준은 손가락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는 그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은요. 맥이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BMW 견인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사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렸다고요? 갑자기요? 네.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태준은 천천히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견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말은 분명한데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에는 초점이 없고 뭔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죠. 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BMW 이동 중이었고 두 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장면을 마주하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견인차는 언제 와요? 그 질문도 어딘가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은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빈손이었습니다. 가방은요? 없었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하셨다죠? 그녀는 뭘로 전화하라는 말이었습니까? 김태준은 멈춰 섰습니다. 그러네요. 그땐 몰랐는데 그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화하라고 했는데 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김태준 씨,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본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견인차를 돌려 떠날 때입니다. 그녀는 차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저를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보낸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새벽 3시 30분쯤입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형사는 펜을 굳게 잡았습니다. 3시 30분 박은선, 비를 맞으며 차 옆에 서 있음. 3시 40분 3km 떨어진 곳에서 맨발의 여자 목격. 10분 안에 신발을 벗고 3km를 이동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설명되지 않는 이동, 설명되지 않는 표정. 김태준이 돌아간 뒤 형사는 다시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사실, 박은선은 3시 30분까지 차 옆에 있었다. 그때 신발을 신고 있었다. 휴대폰은 들고 있지 않았다. 3시 40분, 3km 떨어진 곳에서 맨발의 여성 목격. 목격자는 박은선과 닮았다고 진술했다. 모든 사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뿐이었지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연 기억하지 못하는 10분. 김태준 말하지 않았던 10분. 박은선 설명되지 않는 10분. 모든 것이 같은 시간, 같은 공백, 같은 어둠 속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창밖에서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새벽의 빗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선 씨, 그날 밤 당신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질문만이 끝내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한 조사실에 남아 있었지요. 2009년 9월 20일,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혹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실종된 여자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날 밤 그 사람을 본 것 같은데요. 형사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9월 15일 새벽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였죠?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입니다. 휴게소 지나고 얼마 안 돼서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이정훈, 38살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그날 그는 부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이었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거의 없었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해도 안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형사는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뭘 보셨습니까? 갓길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의 손끝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이요? 네, 여자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발머리였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근데 신발을 안 신고 있었어요. 형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맨발이었습니까? 네, 맨발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비를 맞으면서 맨발이라뇨. 옷차림은 기억나세요? 어두운 색 옷 같았습니다. 근데 비에 너무 젖어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은선의 차가 멈춰 있던 지점과는 8km 이상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가왔다고요? 네. 제가 속도를 줄이니까 갑자기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네. 근데 그 여자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 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형사의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젖은 손으로 제 차 창문을 딱 잡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시의 멈춤 뒤 이정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의 펜이 멈춰 섰습니다. 3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목소리가 젖어 있었고 떨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무감정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맨발로 비 맞으면서 다가오는 여자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현금이 없다고요. 그리고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 여자는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이정우는 경찰서로 왔습니다. 형사는 박은선의 사진과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섞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정우는 사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박은선의 사진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얼굴이랑 머리 스타일이 제가 본 그 여자였습니다. 형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들 보일 때도 있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뉴스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쯤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사는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박은선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 그 새벽 비가 쏟아지던 시간 3시 30분 견인차 기사 김태준이 박은선을 마지막으로 봄 신발 착용 3시 404시 이정훈이 맨발의 박은선을 목격 10분 30분 사이에 8km 이동 비를 맞은 상태로 맨발로 말이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동이었지요. 형사는 더 깊이 질문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온 것 같았습니까? 걸어온 건지 차에서 내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미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는요?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었습니다. 가방이나 휴대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빌린 3만 원은 받을 수도 없었던 거군요. 이정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연락처도 안 묻고 갚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했습니다. 형사는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작고 젖은 목소리, 비에 젖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 3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사건의 어두운 벽을 두드리고 있는 듯했지요.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였던 걸까? 그녀는 그 순간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돈이었을까요?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빗속에서 젖은 목소리로 남긴 부탁은 끝내 거절되었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처럼 조용히 그리고 끝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09년 9월 22일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날 새벽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간 모든 차량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CTV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고속도로의 CCTV는 톨게이트와 몇몇 휴게소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 근처에는 단 한 대의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눈으로 본 목격 정보만이 유일한 단서였지요. 경찰은 톨게이트 기록을 토대로 차량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구간을 지나간 차량입니다. 총 73대. 화물차, 승용차, 택시, 승합차. 형사는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앞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며 운전해서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작은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택시 기사 박승민 50일. 갓길 쪽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이요? 네. 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여자 같았어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박승민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가드레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넘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사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정확합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차가 지나가서 아주 잠깐 봤거든요. 시간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 트럭 기사 김동철 45. 저도 봤습니다. 가드레일 근처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발머리에 어두운 옷. 근데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그게 이상해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뭘 하고 있었나요? 가드레일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좀 불안했습니다. 형사는 깊게 메모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 회사원 이수진 33. 전 가드레일 넘는 걸 봤습니다. 형사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넘는 거요? 네. 한쪽 다리가 이미 가드레일 위에 올라가 있었고 다른 다리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모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멈췄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혼자 차 세우는 게 겁났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었고요. 네 번째 목격자 버스 기사 최진수 58. 저는 반대편 차선에서 봤습니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새벽 4시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키 작고 마른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비를 맞아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신발은 잘 안 보였지만 맨발 같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4명의 진술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가드레일 근처에 여자가 있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넘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목격 장소는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 다른 위치. 형사는 지도 위에 목격 지점을 찍어보았습니다. 약 5km 구간 안에 여러 번 등장한 같은 사람의 그림자. 다섯 번째 목격자 화물차 기사 정태호 49.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요? 그 여자가 이미 가드레일 한쪽을 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른 다리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못 봤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려 했는데 이미 안 보였습니다. 형사는 수색팀을 꾸려
목격 지점을 중심으로 가드레일 아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견을 투입하고 경사면을 내려가며 나무 사이와 돌 틈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도 없었고 옷 조각도 없었고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조차 없었습니다.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정말 넘어간 걸까? 넘어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드레일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자,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자, 다리를 걸치고 넘으려는 여자, 가드레일을 따라 걷는 여자, 모두 같은 묘사, 모두 같은 시간, 모두 같은 조건. 그러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그 여자를 데려간 건 아닐까? 왜냐하면 남해고속도로는 새벽에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갓길에 차를 멈춘 누군가가 그녀를 태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조사에서는 수상한 차량은 한 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거죠? 형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운전자들이 목격한 가드레일의 그림자, 비를 맞으며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한 사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진 존재. 그녀는 정말 가드레일을 넘었을까요? 혹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탔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한 또 다른 길을 걸어간 걸까요? 경찰의 수색은 일주일 더 계속되었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확보, 그러나 실종자 발견 실패, 수색 종료, 그리고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밤의 그림자 속에 남겨진 채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가드레일을 넘던 그 밤의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말없이 비를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2009년 9월 25일, 경찰은 박은선의 발걸음이 사라지기 전 그녀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 숨어있던 무게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먼저 찾아간 곳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은선 씨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나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이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형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였나요? 한 달에 카드값 갚고 보험료 내고 그걸 다 합치면 130만 원 넘었어요. 형사의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보험료만 130만 원이요? 내 생명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혼자니까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짐이 됐지요. 형사는 계산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보험료 130만 원, 원룸, 월세 40만 원. 남는 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생활비, 카드값, 교통비까지 합하면 매달 줄줄 새는 구멍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카드를 돌려막았어요. 이 카드로 저 카드 갚고 또 그 카드로 다음 달 막고 그렇게 하다가 빚이 쌓였어요. 어머니는 가방 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종이에는 빼곡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한카드 마이너스 350만 원, 국민카드 마이너스 280만 원, 삼성카드 마이너스 420만 원, 현대카드 마이너스 190만 원, 합계 마이너스 1240만 원.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연체 어떡하지? 날짜는 2009년 9월 10일, 실종 닷새 전이었습니다. 형사는 박은선이 최근 유독 주변에 전화를 많이 걸었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 사실은 부산에 사는 친구의 진술로 더 명확해졌지요. 은선이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사실 돈 얘기를 했어요. 5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빌려주셨나요? 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 빌려줬어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은선이가 괜찮아. 그럼 얼굴이라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형사의 손끝이 멈춰섰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 또 하나의 무게가 그녀에게 얹혀 있었지요. 실종 당일인 9월 15일. 그날은 신용카드 연체료 납부일이었습니다. 못 내면 신용불량이 되는 날이었지요. 형사는 박은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공간 안에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엔 절약의 흔적과 버티려는 흔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몇 개의 달걀과 반쯤 남은 우유팩, 책상 위엔 재테크 도서와 빚 갚기라는 제목이 적힌 책, 형광펜 자국이 켜켜이 쌓인 페이지들, 서랍엔 미납 고지서가 모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 찍힌 종이들, 옷장엔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하지만 개수는 적었습니다. 마치 몇 벌 안 되는 옷을 돌려 입으며 견뎌온 시간들의 기록처럼 보였죠. 책상 한 구석,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단정한 글씨체. 그리고 평범한 다짐처럼 보이는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 너머로 버티다 끝이 흐릿해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선 씨,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대답은 작은 방의 공기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고민만이 잔잔한 먼지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실종자 박은선, 신용카드 채무 1240만 원, 월 보험료 130만 원, 실종 5일 전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연체 메모 작성, 실종 당일 연체료 납부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무게,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고통이지요. 형사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어쩌면 차 안이나 도로 위가 아닌 바로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박은선은 혼자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무게로 그 길을 걸었을까요? 그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조차 누구도 그 무게를 대신 들어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무게는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박은선이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망으로 기록된 날짜가 그날이었지요. 7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주변 상황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류 속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 여름, 남해고속도로 순찰대에 이상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갓길에 맨발의 여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비도 쏟아지는데 뭔가 이상해요. 순찰대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 한 화물차 기사가 제보했습니다. 가드레일 근처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발이었고 비에 젖은 옷차림이었죠. 얼굴은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경찰은 수색견을 투입했지만 그날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봄, 새벽길을 달리던 택시 기사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손님 태우고 가는데 갓길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잠깐 멈출까 고민했는데 백미러로 다시 보니까 사라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2021년 겨울, 눈비가 뒤섞여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창문을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고개 들었더니 여자가 서 있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말 같았는데 제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보자들은 모두 얼굴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다고요. 바람이 스치는 익숙함. 물이 흐르는 듯한 실루엣.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요.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 사건만큼은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가드레일을 따라 조용히 걷는 모습. 누군가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 말하던 떨림. 젖은 목소리, 맨발의 실루엣. 그 모든 기억이 한 사람의 이름과 겹쳐졌습니다. 2024년 가을, 한 유튜버가 사건을 다뤘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남해고속도로 맨발의 여자. 댓글엔 끝없이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2018년에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셨어요. 전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건이었네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난다고. 갓길에서 누군가를 부른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이야기는 2009년 그날 밤의 실종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은선의 어머니는 202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였지요. 남겨진 건 보험금과 미완의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겨진 것일 뿐. 사라진 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정말 박은선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요? 혹은 그날 밤의 무게가 남긴 흔적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9년 그날 밤 이후로 박은선은 어느 기록에도 어느 시간에도 정확히 도착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나지 않은 채로, 도착하지 못한 채로,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드레일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백미러 끝자락에서 그 밤에 멈춰버린 한 사람의 여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간은 아직도 현재형이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우리 곁을 스칠지도 모르겠지요.